주한미군 전력이 차출이 되고 있다. 뭐 협의를 하고 있다. 차출에 협의를 하고 있다. 뉴스가 꽤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천여 발 분량의 정밀 유도 폭탄 키트, 이게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 키트라고 하던데, 일단 주한미군에서 반출하고 있는 것은 항공폭탄입니다. 페이브웨이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고 이것과 별도로 제이담이라고 해서 GPS를 이용한 유도 폭탄, 이것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합니다. 멍텅구리 폭탄, 예. 무유도 폭탄인데 무유도 폭탄에다가 끼워서 이것을 정밀 유도 무기로 바꿔주는 그런 키트입니다. 이 페이브웨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 탑건을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뭔가 이제 그 고글 같은 걸로 쓰고서 조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조준하면 조준기가 레이저를 비춰주고 그 레이저가 비추고 있는 그 표적에 정확하게 그 유도무기가 따라가는 그것이 이 페이브웨이 시리즈고요. 제이담은 그렇게 조준할 필요 없이 그냥 좌표만 입력하고 쏘면은 그 폭탄이 알아서 표적에 맞는 그 폭탄입니다. 이런 폭탄들은 사실 주한미군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의 갱도진지 이런 포병전진지 같은 것들을 파괴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가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로 패트리어트 포대도 지금 일부가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패트리엇이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됐던 것은 작년 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미국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때도 제가 수송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요르단하고 쿠웨이트, 바레인으로 이걸 옮겨갔었습니다. 자, 원래 주한미군의 이 패트리엇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데 그럼 미국이 이거를 주한미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뺐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주한미군의 공군력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군산에 있었던 F-16 전투기들이 한 20대 정도가 줄고 그리고 남은 전력들이 오산으로 재배치가 됐죠.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는 원래는 F-16 전투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기지였는데 MQ-9 같은 무인기 기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죠. 그 군산 기지에 있었던 뭐 미군 입장에서 보면 잉여라고 할 수 있는 그 패트리엇 전력들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순환 배치 대상이 돼서 중동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군 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패트리엇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의 이런 공군 기지 방어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겠죠. 지금 중동으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알려진 무기 중에 하나가 또 에이테크스가 있거든요. 에이테크스는 우리가 MLRS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에 두 발씩 꽂아서 쏘는 그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165km짜리 사거리를 가진 기본형이 있고요. 300km 사거리를 가진 그 사거리 연장형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미군 입장에서는 지금 점점 도태 장비가 되고 있는 구형 장비입니다. 지금 300km밖에 사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형탄인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500km, 그 개량형은 1000km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런 도태 장비가 있다면은 그 재고가 있으니까 빨리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빼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쓰려고 지금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혹시 더 우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되는 혹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나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있을까요? 사드탄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패트리엇 소모율이 굉장히 크고요. 사드도 그쪽에 예비탄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드 예비탄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나가는 거 어쨌든 한반도 안보에 좀 공백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모든 동맹국들에게 너희의 역할을 해라라고 그 역할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한테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GDP 대비 1% 안팎의 굉장히 작은 국방비를 쓰다가 최근에 5%를 올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방비 증액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금 무기 증액, 그다음에 무기 증산 이런 걸 보면은 원래 계획은 호위함 한 척만 도입하는 거였는데 이런 나라들은 지금 갑자기 3척, 5척, 8척 거의 뭐 폭주하다시피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유럽 지역에서 책임을 좀 내려놓고 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얘들 지금 이게 정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뭐 10몇 년, 15년 전에 수립했던 무기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급격하게 생기고 있는 공백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사 무기 체계도 어떤 작전 계획도가 급변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에 대한 새로운 리뉴얼은 없고 근데 그 상태에서 무기들 계속 나가고 있고 네. 요것 때문에 공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앞서 유럽의 예를 들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 호위함을 한 4척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위함이 원래 독일이 쓰는 게 5,000톤, 6,000톤, 7,000톤 이랬는데 10,000톤짜리 호위함을 8척을 사는 걸로 갑자기 계획이 확 커졌습니다. 우리가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 폴란드도 굉장히 무기를 안 사는 나라로 유명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K2 전차를 거의 1,000대 가까이 발주를 했죠. 네. K9 자주포, 천무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한국산 무기가 많이 팔리는구나 급격하게 대박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기를 왜 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발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야 될 역할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중기 계획이라고 그러죠. 5년 단위로 만드는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바꾸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전력을 빼고 있는데 더 급격하게 전력을 빼면 그때 가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시작해가지고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육군력은 못해도 2, 3년 정도는 봐야 되고 해군력은 10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곡차곡 이것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 금요일에 그 주요 방산업체 CEO들을 만나가지고 무기를 증산하겠다, 4배까지 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체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탄약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이란 사태 때문에 무기를 증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무기라는 것 사실 뭘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것이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을 증설하고 또 부품들을 구매하고 증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대규모로 무기를 증산하려는 거는 이란 다음에 지금 뭐 중국하고의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물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러고 있고 유럽이 그러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이건 사실 트럼프 정부 기조 자체이기도 한데 주한미군이 굳이 왜 한국에만 한반도에만 있어야 하느냐. 가게 되면은 주한미군의 그 방공부대 병력만 일부 가게 될 겁니다. 주한미군 전력 가운데서 중동에 갈 만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상군은 스트라이커 부대인데 뭐 이것을 그쪽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게 되면 탄약, 뭐 에이테킴스 탄약이라든가 GMLRS 유도포탄이라든가 아니면 방공용 무기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고요. 전투기 전력이 일부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주일미군에서 이미 빼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있는 전투기들은 사실 이란 작전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방공망제압 특화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서 더 빼는 것은 생각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탄약이라든가 물자 장비를 반출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왜 너희를 지켜줘야 되냐. 너희는 잘 사는 나라인데 라고 한국을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점점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절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특히 대만 분쟁에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전쟁,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겠다. 우리랑 상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게 먹히든가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이 남의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이 주한미군을 동원해서 중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작년 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싱크탱크와 같이 워게임을 했습니다. 중국하고의 분쟁, 북한하고의 분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한국이 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작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계속 내비치면서 너희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오죠. 네.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아마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압박을 할 겁니다. 자, 이만큼 뺐는데 너희가 계속 버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군사력 강화, 무기 증산 이걸 요구하겠죠. 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 소유의 자산들이고 그쵸.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협상력을 좀 더 제고를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대중국 전략에서 우리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서 어떤 역할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반출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우려되는 게 트럼프가 스페인에 관련해서 또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스페인이 조금 기지사유 이런 거를 비협조적이니까. 일단 스페인이 보도가 제일 많이 되긴 했는데 영국도 그죠. 개전 초에는 좀 버텼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 내 무슬림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좀 인색했는데요. 근데 영국이 저번 주부터 자국 내에 있는 페어포드 공군기지를 미공군 폭격기들한테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 화이트맨이나 그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테헤란까지는 11,000km인데 영국 페어포드에서 뜨면은 4,5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까 폭격기가 그만큼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에는 그렇게 굴복을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토의 국방비 증액 5% 그 증액하는 그 안건에서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이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군기지, 모론 공군기지를 제공하는 걸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한테도 아마 그 지금 당장은 이게 이란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압박이 이제 그렇게 압박만 보도가 되는 건데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스페인한테 했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너 미국을 도와 우리를 공격한 거야?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를 상대로 뭐 테러나 이런 보복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서 윤석열 정부 때 무기 판매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반대 때문에 결국 이것이 안 됐죠. 러시아가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한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교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토 국가들한테 어떤 그 위해를 가하는 게 없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테러를 뭐 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협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제 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이 이제 그 해외 테러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조직에 가장 먼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면서 지금 예멘의 후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란이 해외 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와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테러를 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의 무기가 중동 전세에 어떠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 그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주한미군에서 반출되는 그 무기들이 정밀 유도 폭탄하고 방공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공무기 패트리엇이라든가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반출되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란의 지상 표적에 대한 폭격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폭탄,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의 반출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력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